아는 눈을 막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영,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갸웃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소설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빛도. 저는 이책입니다. 벌써 봄이네요. 네. 왜 뜨뜻미지근하신 것 같네요. 아직... 봄에 대한 기대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제 생일이 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근데 아직 추워서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맞아요. 네. 아직 봄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좀 춥긴 한데. 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지난 겨울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겨울 돌이켜보면은 지난 11월부터 계속 재미중독자 하면서 저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봄에도 계속 재미중독자 하면서 개인적으로 겨울에 못했던 것들을 좀 하고 싶어요. 뭘 못하셨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겨울에 네.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운동도 못했고요. 항상 안 하시지 않나요? 하셨나요? 운동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운동을 했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안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안 했어요? 네, 했는데 안 했습니다. 네. 운동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미술관을 간 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미술관도 가보고 싶고 읽은 책들도 좀 글 쓰고 싶고 뭔가 봄에는 다가오는 봄에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빛도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 봄부터 네. 허리를 좀 더 꼿꼿하게 하고 다니려는 계획입니다. 허리를 꼿꼿하게요? 네, 원래 제가 그래도 나름 또 허리를 계속 쭉 펴고 앉고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계속 네. 글 쓰고 뭔가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약간 허리도 계속 굽게 되고 거북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봄부터는 약간 의식을 좀 더 하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다녀야겠다라는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네. 좋네요. 네. 건강에도 좋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보다 훨씬 더 네. 앉아서 작업하시는 양이 상당하실 것 같은 게스트 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그쵸? 이분도 거북목이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즐거운 또 봄을 맞이하야 네. 화사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얌전한 척 하시죠? 화사라는 말은 제 인생이랑 약간 어울리진 않는데. 네. 성함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빡세라고 합니다. 빡세님, 빡세님 어서 오세요. 하이로 반가. 이런 분위기군요. 자기소개는 끝이신가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빡세신가요? 이게 사실 고민이 많았던 게 이게 제 사실 심지어 중학생 때부터 제 이름과 관련된 네. 그 별명이었어서 아하. 너무 이거 실명과 가까운 게 아닌가. 그 얘기를 안 하셨으면 네, 아무도 몰랐을 몰라요. 텐데 이제 모두가 두 글자를 알게 됐네요. 네. 아니 그렇죠. 모르죠. 이름이 네 글자일 수도 있죠. 그렇죠. 설명에. 맞습니다. 그렇네요. 선우 용녀처럼. 그렇죠. 네. 6글자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는 게 약간 빡세기도 하고 약간 성격도 좀 빡센 것 같고 아니, 본의 아니게 빡세로 뭘 하시길래 평소에 뭘 하시는데 빡세시죠? 저는 그 이제 건축과 학생인데요. 네. 허허 악명 높은. 그렇죠. 악명이 높죠. 빡세기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앉아서 작업하는 양도 이제 상당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건축과가 아니라 건축과 같은 약간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왜 작업량이 많아지냐면 네. 이게 그 사실 본인의 프로젝트를 100번만 고치면 100번만 고칠 수 있지만 네. 10,000번을 고치면 10,000번을 고칠 수 있고 심지어 10만 번을 고치면 또 10만 번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맞아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이 있죠. 그렇죠. 안 그럼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떠나지 맞아요. 않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게 마감을 치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맞아. 마감을 네. 하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된대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라서 죽습니다. 맞아. 사람이. 저도 최측근이 또 건축학과시기 때문에 아하. 또 이분도 그쵸. 최측근이지만 최측근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저희 게스트로 나오셨던 분 중에 한 분 있었죠. 네, 게스트로 나오신 분이 네. 그러셨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재미중독자에 나오신 게스트분들께 항상 드리는 고정 질문이 있는데요. 빡세님, 요즘 어떤 재미에 중독되어 계신가요? 이제 요것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고민을 많이 했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저는 사실 요즘은 아니고 예전부터 제가 가져왔던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아하. 네, 박사님. 근데 사실 저도 요즘 갑자기 향에 눈을 떴어요. 와우. 그래서 그러면? 막 향수 계속 보고 있고 시향하러 다니고 있고 예전에는 막 빡세님이랑 같이 다닐 때 향수 가게 가고 왜 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알겠어 이제. 그렇죠. 네. 요즘 되게 저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대중적으로도 좀 향이 많이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이게 향이 이게 좀 그렇지만 향에서 되게 중요한 게 사실 흔히 말하는 익스클루시브한 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던 게 메이저로 올라오면 그쵸. 좀 굉장히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뿌리고 다니면은 그렇죠. 무슨 향 좋아하세요? 사실 이거를 이제 말하다 보면 브랜드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 저희는 그렇게 중요한 방송이 아니어서. 향 전문 브랜드는 아니지만은 저는 사실 좋아하는 향은 이제 이솝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향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 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추구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향들, 네. 조금은 인위적이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향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솝에 있는 향수랑 뭐 핸드크림이나 이런 것도 이솝 거를 쓰고 바디로션도 이솝 거를 쓰고 약간 좀 많이 씁니다. 이솝 보이네요. 그렇네. 이솝 우화 좋아하시나요 혹시? 어렸을 때 영향을 이솝. 받은 게 아닌가. 그렇구나. 이솝. 저는 되게 향을 많이 맡아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향을 알겠어요. 어. 저는 의외로 머스크 향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거 너무 좋다 한 건 다 머스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머스크가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층님은 향에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향이- 약간 있으신 것 같은데 붕어빵 향 이런 거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시하죠. 네. 붕어빵 향 향수가 나오면은 저는 살 의향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본인 몸에 뿌릴 건가요? 네. 아니요 먹고 트름 한번 하세요. 제가 맡으려고. 사실 향도 다 자기가 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저는 좋네요. 붕어빵을 좋아하는 네.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나중에 한번 시향하러 같이 가시죠. 네, 저도 향에 관심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의 주제 소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향의 재미에 중독된 빡센님과 함께하는 재미 중독자 9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책님. 오늘의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서울 2022년 겨울입니다. 오, 뭔가 기시감이 굉장히 드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이 주제를 결정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주 주제는 김승옥 소설가의 1965년 단편소설 제목 서울 1964년 겨울에서 가져와 변형했습니다. 네, 저랑 빗도님 그리고 빡세님이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김승옥 소설가의 서울 1964년 겨울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또 제 기억 속에 빡세님이 이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빡세님이 나오시니까 이 소설의 제목을 조금 변형해서 리스펙하는 의미로 그렇게 가지고 왔고요. 네. 두 번째로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빡세님이 건축과 학생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서울 건축에 대해서 서울 건축 이대로 좋은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건축가의 시선으로 서울의 여러 곳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오, 센스 있게 가지고 오셨네요. 예스. 빡세님은 마음에 드시나요? 주제? 저 아주 좋고요. 사실 저는 김승옥도 좋아하고 서울도 좋아하고 겨울도 좋아합니다. 모든 게 다 있네요. 네. 2022년은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해로 만들도록.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또 저희가 모두 서울에 본가를 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본격적인 서울 토크 타임을 안 가져볼 수가 없겠는데요. 빡스님은 혹시 서울에서 어떤 장소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 사실 좋아하는 곳이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 건축을 할 때 스스로도 좀 많이 그 고민을 하는 지점이에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건축 그 사무소들 이제 유명한 건축가들이 보면은 어떤 도시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지를 밝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 건축을 할 때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디자인을 하는지가 사실 좀 많이 그 갈리거든요. 뉴욕 베이스로 한다든지. 그 스타일이 갈리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좀 사상이 많이 갈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울에서 난 건 아니지만 사실 4살부터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에서 계속 자란 입장으로서 제 정체성이 이제 서울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서울에서 좀 얻어가야 될 게 무엇인가 좀 그런 고민을 스스로 많이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울에서 좋아하는 장소를 한 2가지 정도 뽑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로는 서울의 상징적인 곳이 어디냐고 하면 거기는 이제 종로에 있는 광화문대로. 네, 광화문대로가 굉장히 좀 서울의 상징적인 곳이다 라고 말하고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서울스럽고 가장 좋아하는 곳을 뽑으라면 요즘에는 성수동. 뽑고 싶습니다. 핫한데 고르셨네 또. 그렇죠. 왜 성수동이 그 서울스러운 느낌일까요? 성수동이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장이나 창고나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성수동의 위치 자체가 위로 가면 강북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강남으로 가는 그 되게 중요한 길목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공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서울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인데 그 부분을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안에 보면 굉장히 서울의 어떤 이런 고급스러운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을 해 있고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도 건물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건물에 입점해 있는 예를 들면은 카페인데 갤러리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섞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서울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컨셉 스토어나 약간, 그렇죠. 약간 도전 정신 강한 그런 한국 브랜드들 네네네.
좀 많이 입점해 있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복합적인 면들이 네. 되게 서울스럽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시고. 이책님은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서울 안에서? 저는 네. DDP. DDP? 그게 뭐라고 하죠?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에 있는 DDP 건물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또 5호선에 살고 있어가지고 네. DDP를 가는데 한 번에 지하철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단 가기 편하고 두 번째로 거기가 낮이랑 밤이랑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밤에는 우선 거기에 불을 되게 예쁘게 켜놔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도 예쁘고 안에서 걸어 다닐 때도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낮에 갔을 때 사실 저는 낮에 더 좋았었어요. 그 날씨 좋은 날에 DDP를 가면은 그 DDP 근처에 이제 길 건너에 이제 카페들이 쭉 있거든요. 괜찮은 카페를 하나 집어서 들어가면은 거기 2층에 앉아가지고 DDP를 바라보면은 햇빛에 이렇게 반사되는 되게 반짝거리는 DDP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서울 안에서의 어떤 작은 여행 같은 그런 인상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는 동대문 있잖아요. 그런데 DDP는 거기에 안 어울리는 건축물 같은 거예요. 되게 그냥 엄청 거대하고 그런 게 계속 뭔가 신경 쓰이게 하는 머리를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 건물 자체가 네네. 너무 히스토리도 많고 멋있죠. 설명 또 해주시죠, 박스님 조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DDP는 이라크 태생의 건축가인 이제 자하디드가 지은 건물인데 여성 건축가분이시죠?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라크라고 해서 이라크 건축가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왜요? 왜냐면은 모든 건축 교육을 다 영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로열하게 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사실 자하디는 실제로 영국 건축가로 이제 좀 갈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자하디드가 원래는 이제 페이퍼 아키텍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지어질 수 없고 드로잉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지어질 수 없는 건축물을 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조롱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지어질 수 없는 종이에만 있는 종이에만 있는 건축가를 이제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근데 이제 자하디드가 실제로 소방서 건물에 현상 설계를 했었는데 그게 당선이 되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자하디드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성기 때 한 거의 10년간은 모든 설계 내면은 모든 설계가 다 당선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건축가고요. 날개를 다셨네요, 완전. 맞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스타키텍트라고 하는데 스타 아키텍트입니다. 신조. 네, 스타 아키텍트. 메모. 네. 그 왜 메모하시죠? 있어 보이잖아. 네. 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맞아요. 네. 저도 DDP 사실 이런 히스토리 모르고 봤을 때는 너무 뜬금없이 UFO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어떤 건축가가 지었고 어떻게 당선됐고 여기 이 건축물의 의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듣고 나니까 괜시리 더 좋아 보이고 또 그 안에도 그 복합적인 문화시설 같은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네, 맞아요. 무료로 다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시간 되시면 DDP 한번 놀러 가시길 바랍니다. 네. 빗도님은 어디가 좋으세요? 저는 사실 서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그 종로구 소격동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인데요. 그 근방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저의 그 고정 데이트 코스기도 해서 서울에서 데이트한다 하면 국현미 정도는 가야. 네, 그쵸? 그래서 저랑 같이 국현미를 갔다 하면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남녀 불문, 남녀노소 강아지 불문. 네, 물론 중요한 정보. 물론 혼자도 되게 자주 가요. 혼자 그렇군요. 데이트. 혼자 나를 위한 데이트. 네. 약간 그 고정 루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 내려요. 그래서 안국역 안에 또 꽃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꽃집에서 되게 향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향기 맡고 또 누군가가 꼭 한 명씩 꽃을 사더라고요. 와,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안고 사진 않으시고 마음만. 네, 일본 출구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공예박물관이 이번에 새로 또 네. 리뉴얼돼서 개관을 해서 그게 있고 또 덕성여중, 덕성여고가 나오는데 그 길이 되게 또 걷기가 엄청 좋아요. 나무도 맞죠, 있고 맞죠.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 북촌길을 쭉 걸으면서 국립현대미술관 쪽으로 들어가서 전시를 봅니다. 그리고 또 다 보고 나오면 이제 삼청동 쪽으로 조금 이제 마실을 나가요. 걸어가요. 네. 그럼 거기 이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맛집도 많고 뭐 카페도 있고 해서 약간 해 질 때까지 조금 카페에서 뭐 마시면서 있으면 또 야경이 거기가 특히 가을 정도에 가면 단풍도 은행나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현미 데이트 코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서울에서. 거기 저도 좋아해요. 네. 거기 너무 맞아.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거기 약간 겨울에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막 겨울에 가면은 사람이 조금 더 적고요. 조금 덜 있고 그리고 겨울에 가면은 거기서 팥죽을 먹을 수 있어요. 팥죽이요? 아. 왠지 거기서 걷다가 네. 거기 팥죽집 있거든요. 유명한. 음. 근데 거기서 걷다가 되게 애매한 시간에 그 팥죽집에 들어가서 팥죽을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아, 그러면 마침 또 맛집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각자 뭐 빡세님께서는 성수동 그리고 뭐 이채님께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DDP 그리고 저는 이 국현미 부근 삼청동 북촌 이쪽을 말했잖아요. 네네. 혹시 그쪽에 만약에 청취자분들이 가신다면 꼭 들러야 할 맛집 혹은 좋은 카페가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성수동을 갔을 때 그 연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된 그 이제 여기서 소개하기로는 복합 문화 플랫폼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성수동답게 예전에 자동차 개조 공장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네. 이제 오픈한 곳인데 LCDC라는 곳이 있어요. LCDC. LCDC. 아, 네. 그래서 그 프랑스어로 르 꽁테 드 꽁테라는 르꽁테 드 꽁테? 네. 그래서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맞아요. 컨셉이에요. 꽁테가 이야기거든요. 네. 좀 리스닝인 줄 알았어. The Story of Story. 네, 맞습니다. 영어로 하면. 스토리 오브 스토리. 그래서 실제 그 컨셉에 맞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LCDC라는 일단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이제 라이프스타일 숍이에요. 네. 기본적으로는 패션에 그 기반을 두고 좀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소품들이나 이런 걸 다 팔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작은 소품샵이나 이런 그 브랜드를 다 입점을 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 그런 짜잘짜잘한 작은 가게들이나 이런 거를 다 유치를 해가지고 다 그런 좀 스토리 안에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거를 구현을 하면서도 또 이제 팝업 스토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좀 팝업 스토어가 열리면은 그 공간이 또 새롭게 바뀌고 그런 곳인데 거기 1층에 네. 이제 이페메라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페메야? 네, 네. 이페메라입니다. 이페메라? 네.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프랑스풍의 어떤 그런 좀 그런 소품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져다 뒀는데 거기도 이제 공간을 디자인할 때 좀 귀여운 그런 우표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나온 우표나 엽서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전시를 해뒀어요. 그리고 거기서 파는 얼그레이 케이크가 있는데 오 마이 갓. 네. 차갑게 해서 나옵니다. 맛있겠다.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페메라라고요? 네, 이페메라. 페메라.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또 얼그레이 케이크를 환장을 하거든요. 저도요. 저 마카롱 얼그레이만 먹어요. 그래, 우리 둘이 가면 환장하겠네요. 그러게요. 사실 아무리 맛있어도 공간이 후지고 후지다는 말은 좀 그런가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구리다고 해도 돼요. 이미 쓰셨어요. 네. 좀 그렇거나 아니면은 좀 응대가 너무 좀 그쵸, 차갑다. 그러면은 사실 맛을 생각하기 전에 약간 기분이 나빠지니까. 한 번 가고 안 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그 공간은 되게 컨텐츠도 많고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 건축물도 좋으니까 가서 좀 그런 거를 먹으면서 좋네요. 좀 편안하게 있기 딱 좋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토리가 있는 삐까번쩍 편집샵 느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에 취해서 얼그레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 너무 좋네요.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채님도 혹시 DDP 쪽에 맛집 혹은 카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DDP 아까 말했던 그 2층 카페는 DDP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2층 카페고요. 네, 근데 DDP 근처에서 뭔가를 추천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DDP 말고 조금만 이제 내려오면은 을지로 4가에 우레옥이라는 평양냉면집 있거든요. 또 이층님께서 엄청난 평양냉면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죠. 네. 잘 모르지만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저는 우레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평양냉면 중에 요즘 제일 우레옥이 좋으시다면서요? 네, 제일 땡겨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이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맞죠. 우레옥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들어가면은 여기가 무슨 파티장인가? 그렇죠. 연회장. 연회장. 맞아요. 연회장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뭔가 옛날에 그런 돈이 많은 집이 이런 2층 집일 것 같은 그런 딱 그런 게 펼쳐져요. 딱 들어가면 중앙 계단이 있고요. 거기를 한참을 또 올라가야지 이제 자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뭔가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고 뭐 맛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조금 많은 게 흠이긴 한데 또 요즘에는 예약이 되게 잘 돼가지고 가서 맞아요. 이제 줄을 서 놓으면은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은 핸드폰으로 이때 와라 이게 되니까 예전보다 가격도 편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거기는 그 종업원 분들이 또 네. 유니폼을 또 입고 계십니다. 친절하신가요? 그렇죠. 친절하시고 굉장히 뭔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여튼 정갈한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집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셋 막 소원이 돈 잘 벌면 거기서 고기 사먹자고. 그쵸. 맨날 저희 옆에서 약간 그 자린고비가 옆에 굴비 냄새 맡으면서 밥 한 숟가락 뜨듯이 옆에서 맞습니다. 이제 어르신분들이 고기 시켜 드시면 우리는 냉면 한 입 먹고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저런 어른이 되자. 그러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네, 너무 맞아요. 좋습니다. 우레옥 너무 좋죠. 네. 빗도님은요? 저는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 부근 골목에 저희 가족이 국현미 들리고 꼭 가는 그 이제 사실 카페인데 네. 그 빙수를 먹는 곳이 있거든요. 팥빙수. 눈꽃 팥빙수인데 그게 이제 자작나무 이야기라는 다소 되게 이름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하는 카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가 되게 아까 전에도 공간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되게 여긴 아날로그적인 한옥 카페고 뭔가 이 전통적인 느낌의 온 벽이 사람들이 왔다가 방명록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인 분께서 뭔가 아기자기하게 꾸며놓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네 근데 거기 이제 인생 빙수라는 이름의 팥빙수가 파는데 그 네. 위에 이제 대추 말린 거 고명도 올라가고 그 팥도 직접 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희 가족 피셜 진짜 니값 한다. 이름값 한다 진짜. 맨날 가면 먹거든요. 그래서 꼭 가시면 자작나무 이야기에서 인생 빙수를 드시면 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모두들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가시죠, 박사님. 네 거기 그리고 빛이 굉장히 대추차랑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지. 대추차랑 쌍화차도 파는데 그 옆에서 직접 이제 대추를 까고 계세요. 진짜 맛있어요. 혹시 사람이 많은 편인가요? 사람이 그냥 가면 앉을 수 있는 정도. 다행이다. 찬자리 있다. 아하. 항상 그랬어요. 저희는. 그게 맛집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고파지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서울 2022년 겨울이라는 주제로 메인 코너인 책냄새 킁킁으로 넘어가 볼까요? 책냄새 킁킁. 이책님. 네. 오늘 가져오신 시집은 어떤 시집인가요? 제가 오늘 가져온 시집은 김현 시인의 입술을 열면입니다. 예, 김현 시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제가 작가 소개 이제 물어보지 않아요. 저는 압니다. 왜 안 물어보시죠? 아세요? 네, 심지어 최근에 제가 자주 듣는 책기라웃이라는 팟캐스트에도 김현 시인 나오셨고 또 제가 자주 가는 이제 청맥 살롱이라는 흑석동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북토크 하러도 자주 오십니다. 역시 김현 시인. 네, 그래서 작가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작가 소개는 알라딘을 참고했습니다. 시인 김현. 2009년 작품 활동을 시작해 글로리올, 입술을 열면,
호시절, 낮에 해변에서 혼자, 다 먹을 때쯤 영혼의 머리가 든 매운탕이 나온다 등의 시집을 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서브컬처와 혼합 장르로 소수자의 욕망을 형상화했다고 평가되는 초기작을 지나 소수자들의 기쁘고 슬픈 삶을 있는 그대로 서정적이고 독창적인 언어로 그리고 있다 여겨집니다. 독자들은 그의 발칙한 언어에 한번 웃고 그의 서정성에 한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복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산문집을 내셨고 소설도 쓰시는 다재다능한 시인이십니다. 수상으로는 김준성 문학상, 신동엽 문학상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가 소개였고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입술을 열면은 출판사 창비에서 2018년에 나온 시집이에요. 김현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고요. 이제 2018년이면은 제가 시를 읽은 지 별로 안 됐을 텐데 그 당시에 이 시집을 읽고 되게 좋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위트앤 시니컬에서 하는 이분의 낭독회도 그때 갔었는데 낭독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낭독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읽을 시는 입술을 열면이라는 시집에 있는 미래가 온다라는 시입니다. 네, 낭독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입술을 열면이라는 시집은 디졸브 기법이라는 기법, 그러니까 이제 즉 장면 전환 기법이라는 영화 기법을 사용한 시집이에요. 그래서 시들을 보시면은 시들 앞에 시집 제목에 각주가 있고 시 끝났을 때도 또 각주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겹 텍스트로 되어 있는 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목을 읽기 전에 각주를 먼저 읽고 그리고 제목과 본문을 읽고 또 마지막에 있는 각주를 읽음으로써 시 한 편을 읽게 되는 좀 평범한 시의 독법이랑 좀 다른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놓고 쓰신 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낭독할 미래가 온다라는 시도 처음에 제가 각주를 읽고 그 다음에 제목을 읽고 본문을 읽고 다시 각주를 읽고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디졸브 기법이라는 게 영화 기법인가요? 네. 그렇죠. 네. 혹시 그러면 청취자분들을 위해 한번 영화로 치자면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약간 얄팍한 영화의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떤 거죠? 그 이거를 되게 잘 썼다고 이 디졸브 기법을 되게 잘 썼다고 말하는 영화가 이제 왕가이 감독의 화양연화를 보면 굉장히 약간 뭔가 이 디졸브가 굉장히 약간 어두워지면서 화면이 페이드 아웃되고 다시 들어오고 약간 이런 기법을 디졸브라고 하는데 그런 기법을 왕가이 감독이 뭔가 이 불빛의 깜빡임이나 이런 거와 같이 연동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잘 사용을 하였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이런 영화적인 장면을 상상하면서 시를 읽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영화 좋아하셔서. 맞아요. 또 박스님 영화도 좋아하시잖아요. 영화 광이시거든요. 다재다능하신 네, 분이에요. 나중에 한번. 네, 영화 특집으로도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 그러면 시 낭독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돌담길을 걷는 사람들로도 쓸 수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얼굴로 명륜 삼가와 원조 꼬치 오뎅과 화전몽 한의원과 아남 아파트와 재능 교육과 용역 깡패와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과 보광단과 꽃과 표구 화랑과 공식결혼 3번과 여성 편력으로도 쓸 수 있다. 환승. 미래가 온다. 김현. 은재야, 신흥시장을 지날 때 불러본다. 그러니까 햇빛을 받는 것. 군의 염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를 곁에 두는 일에 관하여 나는 일찍이 알지 못한다. 동성애자는 그런 걸로 슬퍼지지 않지만 은재야, 부르는 목소리를 생각하면
어디선가 바람이 그림자를 흔들어 나뭇잎이 진다. 정차한 버스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을 때 통닭 한 봉지를 들고 선 사람을 보고도 살을 발라줄 저녁을 떠올리지 못하는 걸로 어떤 생은 슬퍼지는가. 빈 택시처럼 물음이 달려들 때 은재야, 하얀 와이셔츠와 검은 바지를 맞춰 입고 선교하는 서양 남자들을 보면 헬로우 손을 흔들 수 있고 어떤 나뭇잎이 하필 택시 위로 떨어져 더 멀리 갈 때 손뼉을 칠 수도 있다. 그렇게 세계와 친해지기 위해 햇살을 받을 수도 있다. 너는 너를 부를 때. 구내염은 다 나았을까? 아빠라서 힘이 센 아빠 곁에서, 엄마라서 마음이 아빠의 2배인 엄마 곁에서 제법 울기도 했을까? 우는 것과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동성애자는 슬퍼질 수 있다. 점점 더 개구쟁이가 되어가는 은재야, 우리에게도 사랑과 축복이 있으니까. 미래의 우리는 한 택시에 합승할 수 있고 떨어진 은빛 동전을 줍기 위해 같은 손을 내밀 수 있고 엄마 친구야, 아빠 친구야, 물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버스가 신흥시장을 지나 서부경찰서 후문에서 멈출 때, 이제는 내려야 할 때. 잘 자라주렴. 너만은 아니지만 너로도 미래가 온단다. 아빠와 엄마와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러했듯. 어떤 말은 너무나 큰 용기를 줘서 완전하다. 시장을 지날 때 너의 소식을 보았다. 사슴을 들었다. 우리는 차차 보게 되겠지. 그 뿔을. 우산을 든 사람이 약자석 앞에 서 있다. 눈을 뜨고 잠든 약자의 허리를 보며 굵어진 시간에 대하여 생각한다. 배꼽 위에 모은 손과 눈 위에 눈썹. 붉은 것으로 가장 멀고 검은 것으로 가장 가까운 정신. 시간은 결국 발의 끝에서 멈추고 마는 것. 눈 감은 약자를 보면 눈이 밝아진다. 귀가. 두 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하. 네. 뭔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시를 좀 읽는 편인데 네. 상상을 하기가 좀 힘들었고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 나오는 은재는 누굴까? 그리고 동성애자는 왜 갑자기 나온 걸까? 그리고 환승으로 시작해서 귀가로 끝나는 이 사람은 버스 안에 있는 걸까? 뭐 이런 복잡한 뭔가 장면들이 제 머리에 섞이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셨군요. 저 뭔가 되게 친절한 시는 아니죠.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겹치고 나가는 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게 김현신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저도 이 시를 되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또 새로운 그런 겹들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본문은 그래도 좀 되게 어떤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고 쓴 것 같이 좀 읽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각주로 되어 있는 초반에 있는 각주와 후반에 있는 각주는 또 되게 그 시적 언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어렵고 상징적으로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모든 게 의미가 있지만 또 모든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미지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는 계속 까먹게 되는 까서 먹게 되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계속
두고두고 까서 먹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또 약간 말투는 또 되게 다정하셔가지고 맞아요. 다정한데 어렵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는 사실 오늘 뭐에 중독됐는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뭐랑 고민했냐면 향이랑 작은 디테일에 좀 요즘 관심이 많아서 저는 사실 시를 읽을 때 시가 좋아지는 지점이 항상 뭔가 전체적인 주제가 좋아진다기보다는 뭔가 작은 디테일 하나에서 좋아지는 지점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어가 좋은 이유가 조사가 딱 모든 문장에서 조사만 달라져도 되게 문장의 뜻이 엄청 섬세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잘 잘해주렴 너만은 아니지만 너로도 미래가 온단다가 됐을 때, 그러니까 너만은 아니지만 너로도 미래가 온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 되게 조사 하나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말의 느낌이 엄청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자, 사실 이책님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좀 그냥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안 그러면 못 읽겠더라고요.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이미지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다 보면 좀 이런 디테일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좀 섬세한 표현들이 좀 그런 걸 즐기면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저도 이 문장이 제일 좋았어요. 너만은 아니지만 너로도 미래가 온단다도 좋았고 또 어디선가 바람이 그림자를 흔들어 나뭇잎이 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면 뭔가 그거에 의해서 그림자도 흔들리는 건데 이 바람이 그림자를 흔든다라고 표현하신 것도 디테일. 맞아요. 네. 그런 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또 지금 비토님 말씀하셔서 이 겨울을 또 한 번 더 알게 되네요. 이청님 그러면 서울 2022 겨울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 시를 골라서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 이 시의 본편이나 뭐 각주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되게 서울의 풍경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명륜 삼가와 원조 꽃이 오덴가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은 약간 광화문이 생각나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그냥 느낌이? 네, 그런 느낌? 저는 이 시를 어떻게 상상하면서 읽었냐면은 주말에 광화문에 이제 젊은 커플이 아주 어린 은재라는 아이를 데리고서 놀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커플의 친구인 이제 김현신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삼촌 인사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커플이랑 같이 나들이 하고 놀면서 뭔가 바라보는 그런 풍경 같은 그런 시였어요. 막 택시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아이가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잖아요. 막 택시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막 웃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시로 담아내는 그런 시인의 시선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약간 저는 슬프게 읽었거든요. 시를. 저는 김현신님에 대해서 원래 몰랐었는데 이 시를 이제 한다고 하고 서치를 해보니까 좀 퀴어라는 코드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코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시의 화자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은재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그러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관찰하다가 이제 점점 나는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은재한테 나도 통닭 한 봉지 사서 살을 발라주고 그런 저녁을 가지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인이 표현을 좀 해서 그런 거를 저는 약간은 좀 슬픈 시라고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전 좀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읽을 때 이 은재라는 아이가 제목이 미래가 온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태어나지 않은 맞아요. 아이로 저도 뭔가 설정을
해서 읽었거든요. 네네. 아 근데 또 박스님께서 서칭도 미리 해오시고 맞아요. 너무 좋네요. 실제로 김현신님이 동성애자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뭐 에세이나 그런 데서 다 밝히시고 있고요. 그리고 맞아. 시들 대부분이 동성애자가 화자인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생활 그런 것들을 그냥 담담하게 담백하게 서정적으로 그리는 그런 시들이 많은데 이 시도 뭔가 뭐 빡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자인 화자가 저는 은재란 아이가 실제로 있는 아이를 보고서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은재에게 말해주는 시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은재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와 그리고 화자와의 거리가 되게 이 시에서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은재야 부르면서 은재에게 말을 거는 그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아, 뭔가 확실히 감상을 나누면서 읽으니까 시가 이해가 되네요. 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서울 2022년 겨울인데 오늘 오프닝에서도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을 읽었었고 근데 그 소설을 보면 되게 좀 우울하잖아요. 네. 그 소설 내용 자체가 좀 되게 사회에서 우울하고 적응을 못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들, 되게 관념적인 이야기들 나누고 거기다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되게 담담한 그런 서울의 모습을 묘사하는 소설인데 뭔가 2022년에는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와 좀 차별되는 22년의 문학은 뭘까 생각을 했을 때 딱 김현신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김현신의 시를 읽으면은 빡세님처럼 슬프게도 읽힐 수 있지만 저처럼 되게 기쁘고 씩씩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김현신님이. 그래서 그 복합적인 것들이 생각이 나서 오늘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저도 이 시에서 어떤 되게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말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잘 자라주렴 너만은 아니지만 너로도 미래가 온단다. 아빠와 엄마와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러했듯. 이 문장이 참 저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이게 그 광화문에 가면은 그 교보 빌딩에 네. 현수막 같은 게 걸리는 거 아세요? 네, 항상 그 멘트가 바뀌지 않나요? 맞아요. 약간 공익 멘트 같은 게 걸려 있죠. 아, 그런가요? 네, 거기 약간 공익 멘트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지? 심사? 공모를 받아서 네. 심사를 통해서 네네네네.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었을 때 뭔가 그 광화문이 생각나면서 그 광화문 거리에 이 두 연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되게 좋지 않을까. 뭔가 그런 네. 미래를 상상해 봤습니다. 아, 네, 좋네요. 네. 마무리까지 깔끔하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그림책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럼 빗도님 오늘 가져오신 책은 뭔가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김효은 작가의 나는 지하철입니다. 입니다. 네, 그렇군요. 입니다. 네. 지하철입니다. 네. 네. 김용은 작가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 근데 제가 네. 이 책의 작가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번엔 좀 특별하게 이 책을 선정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 시작해볼까 해요. 저는 원래 누군가가 이제 서울하면 생각나는 그림책 하나 좀 추천해줘라고 하면 약간 고민도 없이 이 책을 직접 사서 선물로 줄 것 같거든요. 아하. 네, 우선 저희가 앞서서 뭔가 서울스러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가장 서울스러운 공간이야말로 바로 서울의 밑 지하에 있는 이 지하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또 제가 이 책을 추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이 표지에 느껴지는 질감이 또 잘 살아있거든요. 그런 디테일들, 또 디테일 변태 빡세님, 네. 디테일이 아주 뛰어나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그림책이 엄청나게 수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2021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그림책상을 받았고 또 2021년 세계 일러스트 어워드 어린이책 부분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상들을 많이 받으셔서 이제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 책을 제가 선정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럼 이제 김효은 작가님께서 이 책을 어떻게 집필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김효은 작가님은 10년 동안 그림을 그려오셨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 매일 가방 안에 이제 드로잉북이랑 필통을 넣고 하루에 2시간씩 이제 지하철을 타면서 다니셨다고 하는데 언젠가부터 그 지하철에 탄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리시게 되셨다고 해요. 네. 제가 이제 작가님께서 직접 강연에 나가서 말씀해주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찾아봤었는데 원래는 사람들을 이제 그릴 때 주로 발이 눈에 띄어서 발을 스케치를 하고 드로잉을 하셨는데 발을 그리다 보니 어느새 손도 보이고 또 그 사람의 피부색도 보이고 또 생김새도 모두 다르다는 걸 그리면서 점점 알게 되셨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 오늘 하루 고됐겠구나, 이 사람 어땠겠구나 라는 이런 일상도 추측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렇게 총 3년 동안 이렇게 혼자 드로잉을 하시면서 아카이빙을 하시고 나 이제 이걸 한번 책으로 내야겠다라고 하신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나는 지하철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작가님의 첫 번째 그림책이고요. 네, 뭔가 이런 작가님께서 지하철에서 보내시는 순간을 뭔가 이런 사소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책 컨텐츠를 만드셨다는 게 저는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책 자체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네요. 줄거리 소개도 자연스럽게 해드리면 나는 지하철입니다는 한마디로 서울의 지하철 2호선에 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하철에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나와요. 퇴근하는 직장인도 나오고 해녀 출신의 할머니도 나오고 구두가게 아저씨도 나오고 또 아이들과 함께 나온 엄마, 지하철 안에서 물건 파는 아저씨, 공부에 찌든 학생 혹은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밝은 청년. 그러니까 이 그림책에는 2호선 지하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승객들의 그런 일대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각 승객마다 자신의 일대기가 2페이지에 걸쳐서 서술이 돼요. 근데 뭔가 그걸 읽고 있으면 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책에 굉장히 그런 개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입체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글에 나오는 표현들도 굉장히 시각이랑 후각, 청각을 다 자극하는 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루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일상들이 담긴 그림 같은 게 시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서 시집과 같은 그림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응축하고 있는 것 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책의 아우트로를 한번 낭독을 해드릴게요. 서울을 방금 한 바퀴 돌았어요. 나는 다시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맞이할 준비를 해요. 이번 역은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나는 이 길 위에서 많은 것을 만납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할머니의 못답한 이야깃거리와 7살 아들 생일에 사가는 고소한 치킨 냄새들. 전화기 너머 안부 인사와 하얀 셔츠에 밴 시큰한 땀 냄새. 낡은 구두와 그것을 어루만지는 오후의 햇빛.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가득 싣고 오늘도 우리는 달립니다. 네. 아무래도 지하철 2호선이 또 서울의 유일한 순환선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 책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또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달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운을 주는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 나는 지하철입니다를 강력 추천드리면서 줄거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동적인데요. 네. 오늘 또 그 마지막에 그 2호선이 순환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뭔가 그것도 되게 그런 디테일. 맞아요. 맞아요. 네. 그 호선 설정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네. 그럼 너무 이제 좋네요. 다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빡세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표지부터 이건 대박이다. 땅내 스타일. 땅내 스타일. 네. 그 표지의 맨 오른쪽에 이제 그림, 김효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보면 심지어 그 부분까지 지하철 노선도의 디자인으로 맞아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센스 있게 그림에서 살짝 떨어져 있죠. 네. 간격이. 사실 이런 디테일이 모여서 작품을 만드는 그쵸. 것이기 때문에 건축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진짜 이 사람이 뭔가 관찰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림들이에요. 구도도 그렇고 실제 관찰자가 서서 봤을 때 그 구도잖아요. 맞아. 이게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마치 사진 찍듯이 그런 식으로 한 구도 자체도 굉장히 이 사람이 진짜 관찰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도 중간에 보면은 강남역에 가서 어떤 아이를 이제 태우게 되는데 그 아이가 맨 왼쪽에 이제 학교가 있고 맨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학원가들이 지나면서 밤이 돼요. 맞아. 이런 것마저도 그러니까 이게 한 장에 이 아이의 하루 일과가 전부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 방법도 너무 좋고 원래 지하철 뒤에 창은 뭉뚱그려 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배경으로. 근데 뭐 구의역 뒤에서는 뭐 공사 현장을 그려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경에도 전부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이고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의 작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순환선이라는 거 자체도 좀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흔히 말하는 꼰대 같지만 네. 근데 되게 인생이라는 게 뭔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그런데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뭔가 달라지잖아요. 맞아. 그것도 계속 똑같은 노선을 이렇게 돌지만 되게 다른 사람들을 담고 있고 또 다음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탈 거고 되게 이런 거 자체도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랑도 굉장히 잘 맞닿아 있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든 게 맞아요. 확실히 인트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지하철입니다라는 제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인트로 같은 경우는 그림책은 한두 장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꽤나 긴 페이지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일러스트도 아주 훌륭하고 또 마지막에 아우트로로 갔을 때 인트로에서는 뭔가 나는 지하철이고 나는 오늘도 사람들을 위해 달립니다로 시작했지만 그 뒤에는 약간 사람의 입장에서 그 누군가도 지하철이 순환선을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하루에 그냥 삶을 뱅글뱅글 도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그걸 뭔가 지하철의 모습과 우리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 이런 시민들의 삶을 뭔가 같이 귀결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마무리도 완벽했다. 맞아요. 네. 이걸 보면서 저는 흠칫흠칫 놀랐어요. 오, 네. 왜냐면은 그동안 읽었던 그림책 중에 가장 현실을 그대로 그린 것 같은 그리고 이 디테일 같은 게 이거는 사진을 찍고서 똑같이 보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녹음하러 오는 길에 저는 항상 지하철을 타고 오거든요. 근데 지하철 안에서 또 이걸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 나는 지하철입니다를 봤는데 뭔가 메타 그림책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답니다. 이 책이 전체적으로 이제 드로잉이랑 수채화의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뭔가의 회색이 섞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도시와 서울을 표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좋아했던 장면은 이제 해가 질 쯤에 그 2호선은 또 지상 구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햇살 같은 것이 이제 아우트로 부분에 잘 드러나 있는데 그런 뭔가 오묘한 노을의 햇살 같은 게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최애 장면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 색감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들었던 생각이 이 그림책을 보면은 약간 또 하나의 디테일인데 여기서 7명의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7명의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한 씬 등장하고 그 사람을 소개해줘요. 근데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 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을 먼저 보여주는데 색깔이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색깔이 생기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이 소개되는 사람들이 다 한 줄에 앉아 있는데 소개가 안 된 사람들은 회색으로 되어 있고 소개가 된 사람들은 색깔이 칠해져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마지막 분 도영 씨, 도영 씨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색깔이 생기거든요. 그런 디테일 같은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오, 이런 디테일도 또 발견해 주셨네요. 방금 생각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원래 그림책은 계속 읽을수록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디테일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너무 좋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게 책 뒷면인가요? 네. 책 뒷면에 지하철 안에서 그 지하철역을 찍는 듯한 그런 구도인데 거기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통 위에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난 쓰레기가 있는 게 너무 현실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 물이 들어있어가지고 버리지도 안 넣지도 못하겠고 그냥 얹어놓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아까도 되게 너무 현실 같다고 얘기했는데 살짝 기분이 나쁘게 됐어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디테일해서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김효은 작가님께서 네. 관찰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뭐 해녀 할머니는 해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직접 인터뷰도 다 따서 되게 자료 조사를 엄청 많이 하시고 구두가게 아저씨한테도 막 가보시고 진짜 이 3년 동안 완전 아카이빙을 많이 하셔서 맞아요. 내신 책이라고 해서 디테일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 할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투라든지 그런 제주 것들도 방언일 거예요. 네, 조사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았고 그리고 전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처음에 그 열차들이 막 있고 한 면을 다 쏟아가지고 막 한강을 그리고 뭐 에스컬레이터 내려간 사람들을 그리고 열차가 지나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런 스케일은 진짜 그림책만 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네. 이 종이를 아끼지 않는 이게 참 좋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 저희가 지하철 타면 노래를 많이 듣잖아요. 네. 물론 음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노래를 듣는 것도 좋은데 또 요즘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플레이리스트 유튜브 채널을 추천드리면서 저의 그림책 소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바로 플레이리스트를 뉴스레터처럼 거의 매일 꾸준히 추천을 해주시는 아직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너무 좋은 채널인 바로 도라지의 음악급식 플레이리스트를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 검색 창에 도라지 음악급식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도라지 음악급식. 네, 또 이제 저희 게스트로 나오신 히트님께서 히트님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진짜 주옥 같은 곡들을 열심히 또 업로드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음악급식 맛있게 드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저의 그림책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비토님의 그림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냄새 킁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2022년 겨울이라는 주제로 빡세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빡세님 어떠셨나요? 저 너무 재밌었고요. 이 아늑한 분위기 그리고 되게 저는 생각보다 긴장 많이 했었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자주 저희가 대화를 좀 많이 해봤어서 그런지 되게 편안하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나중에 또 재밌는 주제가 있다면 또 한번 불러주시면. 빡세님 자주 나오세요.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말도 잘하시고 콘텐츠를 뽑아먹을 게 많네요. 맞아요. 네.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저의 영광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빡세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빡세님을 보내드리며 2주 뒤에 재미중독자 10회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용다리. 끝.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다보니 아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